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으로요 또 축구 승무패가 배정받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다면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또한 여러분들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이프 버튼을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저한테 계속 눌러주시면서 지난 영상 역시나 우리나라 전체 지금 스포츠 부분에 봤을 때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6입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이건 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이거든요.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주일당 계정으로 3번의 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또 지난주에 영상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 전체 16입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분산되면 안 되고요. 한 개 영상에 계속 많은 하이프가 더 유리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 하이프 본인 계정이 3번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눌러주시면 점수를 배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전에는 제가 11위 전체, 지난해는 16위. 근데 스포츠 분석 채널은 저밖에 없어요. 아무튼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랑 알제리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죠. 일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입니다. 월드컵은요 아시겠지만 리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하는 팀들은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겠죠. 왜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된다, 또한 너무나도 큰 대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다음 경기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술로 경기를 운영해야 돼요. 왜냐, 나도 승점을 따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상성이 좀 부족한 국가들은요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게 전술적으로 융합이 되지 않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파라과이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알제리는 어떤 축구를 구사하냐? 알제리는 다행히도요 역습형 팀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해야겠군요. 일단 지금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캔자스시티 6월에 캔자스시티의 낮 기온은요 28도에서 30도로 다소 습한 날씨를 보이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여기는 야외 구장이기 때문에 뭐 날씨적인 부분에 환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르헨티나나 알제리 둘 다 남미하고 아프리카 출신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날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인데 그 정도의 방해가 보일 정도의 날씨는 아니다. 네. 선수상 가치를 봤을 땐 지금 아르헨티나가 8천억 정도고요. 반대로 지금 알제리가 2,400억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약 3.3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아르헨티나는요 공을 롱으로 가지 않고 땅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공격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장면인 것 같고요. 남미 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역시나 탈압박 능력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반대로 지금 알제리는요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지금 알제리가 더 유리해요. 또한 알제리도 최근 4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최근 4경기 동안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알제리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역시나 약팀들과 경기를 운영했어요. 물론 네덜란드를 잡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반대로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7연승을 달리고 있죠. 개인적으로 얘네들은 전술적인 측면을 봤을 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팀은요 바로 오스트리아하고 요르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 데이터는 나중에 합산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입니다. 얘네들도 좀 마찬가지죠. 같은 조죠. 오스트리아 역시나 지금 요르단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네. 자, 이번 팀은요. 바로 오스트리아하고 요르단입니다. 오스트리아 입장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어찌 보면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떤 축구냐? 얘네들도 공격 축구예요. 그럼 요르단은 어떤 축구냐? 얘네들도 역습 축구입니다. 어찌 보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딪히죠. 부딪히지 않죠. 두 팀 다 완벽한 전술로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요르단이나 지금 알제리나 이번 경기에서 둘 다 패배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 경기부터는 우리는 원래 역습 축구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공격 축구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경기에서 혹은 지금 상대가 강팀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냐가 약팀들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부분일 겁니다. 자, 지금 경기장은요 6월에 샌프란시스코는요 낮 기온 최고 20에서 23도로 선선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선수단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스트리아가 약 10배가 넘는 정도로 좋은 선수단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오스트리아의 선수단 가치가 높다기보단요 요르단이 선수단 가치가 지금 낮죠.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오스트리아는
실수 없는 압박하고 간결한 패스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 그걸로 상대를 지금 공략하는 팀인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선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역시나 평가전을 했죠, 4월 달에.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튀니지하고도 좀 평가전을 했는데 튀니지하고 평가전은 역시나 퇴장이 나왔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최근 두 경기를 다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장에서 나왔던 유효스팅은요 단 3개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요르단은 직전 경기 콜롬비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위스에게도 패배했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그 역습 축구의 그런 강도가 떨어졌죠. 또한 실점한 다음에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뒷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노출됐다는 것도 역시나 단점일 수 있겠죠. 이 경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현재 상황에선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은요, 바로 포르투갈하고요, 콩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신규 구독자분들이요, 지금 15,200분이 넘었고요. 저한테 있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3,200%가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회원분들이 엄청 많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건 이따가 또 다시 하고 다시 이제 포르투갈로 갈게요. 감사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하시는 영상들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 하이프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포르투갈입니다. 자, 포르투갈의 경기장은요, 돔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스턴의 날씨가 32도에서 35도로 굉장히 높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특별한 영향이 없죠. 왜냐면 지금 돔구장이니까요. 네. 선수단 가치 역시나 지금 포르투갈은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선수단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네. 포르투갈은 아시겠지만요,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역시나 빌드업 기반의 축구를 하는 팀이고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좀 좋은 창의성으로 상대를 공략하죠. 포르투갈이라는 팀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하나인데요, 만약에 빌드업으로 가는 땅으로 가는 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붙이는 축구도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의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은 미드필드에서 풀어가는 장면들은 괜찮은데요, 미드필드 자원들이 때릴 수 있는 그 슈팅의 능력이 있는 자원들이 그것까지 없다. 그것만 있었어도 상대의 센터백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반대로 지금 콩고는요, 굉장히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수비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왜냐? 콩고도 지금 최근에 만났던 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약팀이에요. 그래도 또 약팀이라는 거를 감안해도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는 자메이카 또한 지금 덴마크하고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콩고의 가장 큰 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공격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수비력이 좋은 팀이요, 가장 좋은 옵션은 뭐냐면 수비를 깐끈하게 하고 상대가 라인을 많이 올리면 뒷공간을 한번 깊게 때리는 겁니다. 그 뒷공간을 한번 깊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자, 이런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우리가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이야. 그런데 상대 팀들이 계속 밀고 와서 우리 진영에 굉장히 많은 공들이 지금 여기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버겁죠. 그런데 만약에 역습 상황에서 내가 공을 탈취한 다음에 이걸 길게 반대로 빼면 이미 상대 팀들은 라인은 이 정도로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밀고 올라오는 이 팀들이 이렇게 쉽게 밀지 못합니다. 체력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체력을 소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끈끈한 팀들은 반대로 미는 힘까지 센다고 하면 상대 팀들이 굉장히 곤란해요. 하지만 지금 콩고는 미는 힘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포르투갈이 지지 않는다로 잡아두는 게 일단 나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땐 포르투갈이 그래도 좀 더 우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잉글랜드하고 크로아티아입니다. 역시나 지금 제가 좀 봤을 때 좀 중요한 거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 팀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럽 팀들 중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 나라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벨기에, 그다음 포르투갈,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잉글랜드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지금 스페인이에요. 네. 아무튼 다시금 돌아서, 그런데 잉글랜드랑 경기를 운영한다는 거죠. 잉글랜드랑 크로아티아, 유럽 대 유럽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유럽 팀들이 다른 팀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기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붕을 닫고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역시나 낮 기온이 33도에서 36도로 굉장히 고온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선수단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잉글랜드는 1조 7천억입니다.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선수단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얘네랑 거의 프랑스랑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얘네가 프랑스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프랑스는 미드필드가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공격수들은 굉장히 좋은 전방 자원들의 크랙이 있고요. 또한 라인 브레이커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또한 라인을 깰 수 있는 자원들 굉장히 좋은데 프랑스의 아쉬운 점은 공격형 미드필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잉글랜드는 나름 그래도 더 훨씬 더 좋은 배급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잉글랜드도 지금 보면 공격형 미드필드 없는데 데클란 라이스가 이 공격형 미드필드야? 핸더슨도 아니잖아. 왜냐면 핸더슨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역급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지금 앤더슨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노도 아니죠. 그런데 마이노 좀 공격형 미드필드 좀 가까울 수 있자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벨링엄. 얘는 지금 공미랑 수미까지 됩니다. 둘 다 되는 육각형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원들이 그냥 그 자리에 쓰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튼 선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잉글랜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크로아티아는 전력적으로 굉장히 좀 잉글랜드보다 솔직히 말해서 좀 떨어지죠. 잉글랜드는요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하고 있죠. 역시나 지금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공격 루트가 역시나 강점인 것 같고요. 특히나 또한 지금 감독이 아마 지금도 투엘이지 않습니까? 투엘이 지금 구사하는 투엘 감독의 장점이라고 하면 플랜 B가 굉장히 좀 많고 투엘 감독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건 선수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상대 팀들의 전술에 맞춰서 전술을 배정하는 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마다 전술이 좀 바뀌죠. 선수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상대 감독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투엘이라는 감독에 대한 전술의 틀을 따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크로아티아는요. 중원의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역시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축구로 상대를 지금 밀어내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크로아티아도 단점이 뭐냐면요. 손바뀜이 잘 안 됐죠. 아직도 모드리치예요. 네, 그게 좀 부정적이다. 잉글랜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가나하고 파나마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팀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만 데이터가 없습니다. 가나만 유일하게 경기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가나라는 팀이 지금 어떤 팀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웨일즈하고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가나가. 근데 그거 하나로 가나라는 팀을 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는 지금 어떤 축구를 구사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가나의 축구가 그럼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는 지금 선수단 가치가요 1240억이죠. 1425억이죠. 그래서 파나마보다 지금 5.6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훨씬 더 지금 파나마보다 좋은 자원들이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닌 부분이 뭐냐면요. 공격에 지금 세멘요가 있거든요. 세멘요 혼자 1000억입니다. 그럼 세멘요가 빠지면 지금 1400억이죠. 네, 지금 한 명의 선수가 어찌 보면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멘요의 폼도 지금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아무튼 지금 가나는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많이 넣으려고 해요. 배당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유럽 6대 리그 배당을 다 끌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6대 리그의 모든 배당들을 다 통합해서 끌어서 땡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파나마는요. 대표적으로 강팀에게는 지금 좋은 모습, 약한 모습, 약팀에게는 좋은 모습.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아요. 네,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좀 꾸준한 건요. 그래도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꾸준하다. 이게 어찌 보면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 전방으로 공을 붙이려고 하는 거, 전방으로 공을 많이 전달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강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나가 웨일즈하고 했던 한 번의 평가전에 대한 기준으로만 지표를 따는다면 저는 파나마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파나마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해를 생길 수가 있는 발언이겠네요. 파나마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지지 않는 게 더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이게 좀 더 맞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우즈베키스탄하고 콜롬비아입니다. 여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야외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해발 2200m입니다. 고지대에서 경기를 운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콜롬비아 냉정하게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불리하냐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좀 더 불리하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즈베키스탄이 당연히 얘네들이 고산이 아니겠죠. 근데 얘네들이 고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이 고산지대인지 아닌지 제 기억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할게요. 자, 그래도 왜 콜롬비아가 더 유리하냐? 콜롬비아는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의 팀들이 많죠. 페루도 있고요. 볼리비아, 그 다음에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들 중에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미 월드컵이 통과하기가 그만큼 좀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경험 자체가 많다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햇살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고산지대면 햇살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적응도도 콜롬비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운영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수단 가치는 역시나 지금 2,300억으로 지금 콜롬비아가 더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즈베키스탄도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도 지금 선수단 가치를 보면요. 1283억. 냉정하게 봤을 때 1.8배로 콜롬비아가 더 우위다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요. 후사노프 혼자 670억이에요. 자, 그런데 콜롬비아도 분명히 몸값이 높은 애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전방에 루이스 디아즈가 있죠. 루이스 디아즈 혼자서 940억이거든요. 아,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따진다고 하면요. 우즈베키스탄은 10억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선수단 가치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콜롬비아라는 거겠죠. 네. 자, 우즈베키스탄은요. 대등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 하지만 지금 그 축구를 구사했고 그렇게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최근에 캐나다하고 지금 네덜란드에게는 역시나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대체적으로 지금 약팀과의 경기를 운영하는 것과 지금 강팀들과 지금 월드컵에 진출하는 국가들과의 경기하는 게 템포 차이가 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우즈베키스탄의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왔고요. 특히나 직전에 네덜란드하고 했던 경기 그 외에 지금 캐나다하고 했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유일스팅을 만드는 빈도 자체가 좀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지금 콜롬비아는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시나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측면과 중앙은 가르지 않고 유기적인 패스 연계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 또한 압박조차도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거. 그래서 최근 지금 두 경기의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역시나 합격점을 받았죠.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콜롬비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팀은요. 바로 체코하고요. 남아공입니다. 체코는 우리나라랑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때 제가 또 우리나라에 대한 코멘트를 또 할게요. 굉장히 좀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요. 체코는 원래 투박한 팀입니다. 빌드업이 잘 안 되는 팀이죠. 부딪히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경기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풀어가려고 하는데 체코가 하려는 게 이게 축구야? 무조건 붙여가지고 헤딩 뚝딱.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 좋은 팀이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붙이는 축구만 구사해. 그렇다라고 했을 땐 체코의 국민들, 체코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체코는요.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땐 저는 굉장히 극대화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축구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체코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전력적인 부분을 봤을 땐요. 지금 4.9배 더 높은 체코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반대로 지금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멕시코하고의 경기를 운영했죠. 그 과정에서 남아공이 2명이나 퇴장을 당했어요. 멕시코도 지금 1명이 퇴장당했지만 남아공이 역시나 2명이나 퇴장을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남아공이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역시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멕시코가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팩트죠. 멕시코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멕시코가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처럼 그렇게 축구를 하는 팀들에겐 남아공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체코는 그런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땅으로 빠르게 가는 국가고 그리고 또한 얘네들이 고산지대에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남아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축구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체코는 굉장히 단조로운 뚝딱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아공에게 통할까? 여기서 좀 굉장히 물음표가 큽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가 지지 않는다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남아공은 패배했죠. 체코도 역시나 패배했습니다. 둘 다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어느 팀이 전술적으로 좀 더 유리할까? 그럼 전 개인적으로 체코라고 봐요. 체코도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팀은 아니지만 남아공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근접한 나라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스위스하고요, 보스니아입니다. 이 경기가 좀 말이 많았죠. 네. 제가 지금까지 월드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유했던, 예상을 했던 내역들 중에 어찌 보면 지금 예상과 벗어난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직전 경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카타르를 만났죠. 카타르를 만나면서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 한번 체킹해 보시죠. 이겁니다. 열했는데 지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26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그 중에 7개의 슈팅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하지 못했죠. 그렇게 득점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판에 극장골로 헌납을 하면서 극장 무승부로 마쳤던 게 스위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스위스가 첫 번째 얻어냈던 그 페널티킥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피파 회장 때문에 뭐 피파 회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오심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도 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스위스가 얻은 페널티킥. 그러니까 모든 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했어요. 아무튼 스위스는 전방 압박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어찌됐든 좀 부족했죠. 네. 득점을 너무나도 못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스위스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호주하고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게 유독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은요. 보스니아입니다. 보스니아랑 캐나다. 역시나 보스니아랑 캐나다는 예상했던 그대로 경기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마지막에 좀 다른 장면들이 나왔죠. 뭐냐? 배당이 굉장히 이상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거 배당이 굉장히 이상하게 간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예상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보스니아 역시나 지금 어찌 보면 수비 축구에 좀 더 근접한 팀입니다. 보스니아는요. 최근 지금 6경기 동안 무승부예요. 그 정도로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 경기도 스위스가 지지 않는다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무승부는 바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전에 스위스가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겐 부정적이라며. 잉글랜드랑 같은 맥락입니다. 유럽권 팀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요. 유럽 대 유럽을 만나는 건요. 네, 전 유럽 국가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드컵에서 그렇게 긍정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경기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나고 프랑스가 우승했는데 잉글랜드가 우승했는데 유럽 팀들 못한다며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대륙으로 다 봐야 되겠죠. 지금 유럽 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대륙들보다 전 남미가 유리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안 보는데 아프리카는 근데 경기력이 너무 길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죠. 유럽 6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압도적인 리그고 역시나 이번에 유럽 대항전에서도 프리미어리그들이 잘할 거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전부 다 우승권으로 올라갔었죠. 결승전까지요.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이게 편하겠네요. 예. 자, 유럽권 팀들에선 포르투갈, 잉글랜드, 벨기에를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경기력이 떨어진다. 별로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거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네. 다시금 돌아와서 캐나다 지금 선수단 가치는요 1745억입니다. 카타르는 지금 233억이고요. 저는 캐나다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캐나다가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나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캐나다가 훨씬 더 우위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승리로 따지 못했죠. 뭐 그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옵션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캐나다가 더 우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하고 멕시코네요. 일단 한국이랑 멕시코 하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월드컵을 진출하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죠. 그렇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월드컵이 지금 시작된 이 시점에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월드컵 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 월드컵 이미 망한 것 같다. 왜냐? 냉정하게 봐서요. 그 어떤 월드컵보다 이슈적인 부분이 적었어요. 왜냐면 월드컵은 하기 2달 전부터 들떠야 되거든요. 월드컵을 한다, 월드컵 한다, 월드컵 한다. 근데 관심사에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월드컵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월드컵은 진행이 된 거고 홍명보 감독님 플러스 지금 선수분들 당연히 응원해야 되죠. 선수들을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찌됐든 홍명보 감독을 응원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월드컵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나왔다고 쳤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설레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과정들이 엮이면서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잘했었잖아. 이런 얘기들이 돌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방식이 된 거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선수들 어떡합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또 아쉬워서 더 불만이 또 컸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을 응원해야죠. 예. 저도 우리나라랑 보스니아랑 경기를 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랑 지금 어디였죠? 체코랑 경기를 하면서 봤는데 뜨거워졌어요. 예.
아무튼 저도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 자, 아무튼 멕시코랑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를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좀 선수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쪽이 더 작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프로가 아니고 더 당연히 감독님들이랑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다라고 하면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랑 먼저 투입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현규를 먼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자원에 배준호를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사이드백에 양현준을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미드필드가 누구냐? 이강인이에요. 예.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그 패스거든요. 이강인 선수 아시겠지만 안 뺏기죠.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8년 차인데요. 그 8년 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말했습니다. 네. 이강인이 진짜다. 왜냐? 밸런스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밸런스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이강인 선수의 그 창의성 있는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배준호, 그다음에 양현준, 그다음에 지금 오현규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배준호 선수가 발목 부상이거든요. 전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날개로 뛰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중원에 오현규를 놓고요. 왜냐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보는 이 시선 자체, 이 패스 자체가 이강인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왜냐면 황인범 선수도 미드에서 잘 안 뺏겨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링도 되지만 드리블링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링하는 목적은 뭐냐면 빈 공간으로 돌아가는 선수에게 찔러주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대팀 수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강인 선수를 막기는. 반대로 지금 황인범 선수는 좀 지켜주고 멈춰있는 장면에서 순간 툭 이걸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무튼 이런 미드필드 자원들의 공격을 그 패싱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라인을 잘 깨는 선수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나라랑 멕시코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네, 체코전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멕시코도 빌드업을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가 항상 힘들어하는 국가들이 있죠. 멕시코, 스위스. 그런데 멕시코도 분명히 잘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공간은 많더라고요. 서로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폼이 좋은 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 그 정도의 라인 브레이크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경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는 웬만하면 지우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예예. 응원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팀을 저는 응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잘 돼도 잘못됐던 겁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예. 다음 미국하고 호주입니다. 자, 미국 경기장 역시나 지금 야외 경기장이고요. 지금 6월에 시애틀 날씨는 20도에서 23도로 선선하다라는 거. 아무튼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선수단 가치는 3,800억이고 호주는 지금 877억이죠. 호주가 직전 경기에서요. 튀르키예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전 호주의 축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축구로 봤을 때 호주의 축구는 부정적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요래요. 네. 이런 거는 이겨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아쉬운 겁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지표를 땄는데 진다라는 건 진짜 좀 처참하고 아쉽죠. 네. 그러니까 이 축구 지금 호주는 또 미국을 상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호주는 왜냐면 역습형 카운터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 얘네들은 지금 이미 1승을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승부 작전으로 갈 확률들이 높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축구적으로 부정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얘네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승부패가 아니고 승부식이라고 하면요. 다득점이 일단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요. 미국도 파라과이랑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득점이 더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다득점이 좋다라고 했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유럽 6대 리그 배당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배당의 움직임이 명확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물론 전술적인 대입들도 다 합니다. 전술적인 충돌이 안 되는데 다득점 배당이 좋네 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무지성으로 아시죠? 네. 아무튼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다득점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은 굉장히 강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죠. 그 공격력으로 상대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공간 라인이 너무 높은 것도 팩트입니다. 반대로 지금 호주는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요 스코틀랜드랑요 모로코입니다. 이 스코틀랜드랑 모로코의 경기를 보면요, 두 가지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브라질하고 모로코하고 경기를 운영했었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는 브라질이 좀 더 경기력적인 우위이지만 전반전에서 모로코가 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좀 다르게 본 건 뭐냐면 브라질한테 있어서 부정적인 장면들을 좀 봤어요. 긍정도 봤고 부정도 봤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금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는요, 유럽에선 굉장히 좋았던 공격 축구를 구사했던 팀이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IT를 상대로 정말 힘겹게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거 스코틀랜드랑 IT, 스코틀랜드가 승리한다, 그리고 또한 1점 차 승리한다를 예상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전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스코틀랜드나 튀르키예요. 유럽 팀들과 경기를 운영했을 때 얘네들 굉장히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잘 안 통하죠. 그만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 팀들을, 제가 유럽 국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유 네이션스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멈춰있고 정적이죠. 지금은 현대축구는 많이 뛰는 축구고 활동량이 있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투터치, 그러니까 양발로 경기를 뭐 기본기가 되는 자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박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볼 터치가 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많죠. 그런 팀들한테 압박을 가하면 얘네들이 지금 원래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벌써 왔네? 대표적으로 외질이죠. 외질이 굉장히 창의성 있는 패스로 뭐 패스 마스터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외질이 꼬꾸라졌죠. 그 이유는 뭐냐? 압박 프레싱이 들어가니까 얘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 나네가 공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찔러야지, 이걸 해야 되는 선수인데 잡자마자 와버리네? 이러니까 외질의 플레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스코틀랜드가 지금 생각보다 경기력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이 정도의 경기력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반대로 모로코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모로코가 브라질에서 전반전 브라질을 압도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브라질도 좀 좋다라고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플랜 B가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선수를 교체하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꺾어왔죠. 초반에는 완전히 모로코 분위기였거든요.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공략하고 그 축구를 구사하는 모로코의 축구였는데 그거를 선수를 바꾸면서 꺾어와서 자기들 분위기를 땄다라는 게 브라질한테 분명히 좀 강점이고요. 또한 모로코한테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요. 역시나 얘네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축구를 준비한 국가답게, 또한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 4강에 간 국가답게, 또한 최근 20경기 동안 단 1패도 없는 팀답게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네. 뭐가? 선수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승 8무거든요. 아무튼 근데 아쉬운 건요.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 득점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도 이건 모로코가 좀 더 우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브라질한테 있어서 아까 긍정적인 장면은 플랜 B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뭐냐면요. 얘네 9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 브라질의 지금 라인업을 보면요. 네이마르는 지금 부상으로 안 나온다고 쳐도 파케타, 비니시우스, 마르티넬리, 하피냐, 쿠냐, 엔드리,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정도 자원들인데 어찌 보면 다 얘네들이 지금 드리블러 아니면 측면 크랙을 보여주는 자원들, 이런 자원들이에요. 차라리 호드리구가 들어와가지고 호드리구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호드리구라도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호드리구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9번이 없어요. 하피냐가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네들은요. 미드필드에서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 날개에서 흔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드 날개에서 아무리 많이 흔들어봤자 얘네들이 접고 때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 각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대로 들어가서 골이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자리에서 슈팅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9번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좀 치명적이더라고요. 아무튼 미드필드 쪽에서 어떻게든 지금 라인을 좀 빼줘야 되고, 안 그러면 사이드백이 오버래핑을 더 깊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첫 경기를 보는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아마 안첼로티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로코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 간격이 굉장히 끈끈하다고 했죠. 모로코가 아닌 다른 팀들은 아마 더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마르래 비니시우스나 뭐 쿠냐나 뭐 이런 자원들, 뭐 하피냐나 상대적으로 이 모로코보다는 공간이 좀 넓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블링하는 작업에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브라질은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페널티킥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금 더 먼저 다가온 거라는 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브라질의 경기력은 나쁘진 않았는데 9번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좀 치명적이긴 하네요. IT는 직전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경기를 봤는데요. IT가 어떤 경기력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단 솔직히 말해서 스코틀랜드가 생각보다 좀 별로였습니다. IT 활동량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 다음엔 뭐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은요. 바로 튀르키예랑 파라과이입니다. 두 팀 다 패배했죠.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경기장 보면요. 6월에 샌프란시스코 특별한 건 없네요. 선수상같이 역시나 지금 튀르키예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튀르키예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요. 공격적인 부분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득점 루트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전 경기도 보면요. 30개의 슈팅 중에 8개의 슈팅을 만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왜냐? 호주는 선수비 후역습을 보여주는 팀인데도 잘 깨부셨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안 됐죠. 이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점유율을 72%나 가져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점유율을 72%나 가져가고요. 이 정도의 지금 밸런스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무너졌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선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튀르키예 축구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지금 파라과이는요. 어찌 보면 얘네들도 승점을 따기 위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전술적으로 분명히 좀 충돌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경기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승점 1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 승점 3점이 중요합니다. 왜냐? 남은 팀들이 굉장한 강팀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랑 지금 파라과이 얘네들은 남은 경기를 무조건 잡으려고 할 거라는 거. 왜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튀르키예는 이 경기 다음이 브라질입니다. 어렵죠? 네. 파라과이는 지금 이 경기 다음이 어디냐? 호주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파라과이는 지금 생각보다 좀 쉽잖아. 호주를 잡으면 되잖아. 아니죠. 이 경기를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면 호주를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과이도 호주전에서 승부를 보려면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튀르키예가 좀 더 우위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건 일부분이고요. 모든 세부 데이터하고 배당 데이터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죠. 또한 지금 북중미 월드컵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아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야구든 뭐든 모든 경기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저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해주신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좋아요하고 구독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